강연이라고 하면 어렵죠. 내가 과연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별로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 40년도 안 살았는데 내가 말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고민이 됐죠. 얼마나 와닿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뭔가 듣는 분들도 시선을 내부로 돌려서 자신과 마주하면서 조금 고요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뭔가 부담, 압박, 긴장,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욕 이런 게 아니라 좀 내 안에 잔잔한 평화를 마주하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 출신 방송인이자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현모입니다. 소개에서 제 직업을 언급했는데요. 가만 보면 기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요. 통번역사도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참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집안에서 제일 어린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 걸까요? 우선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웃기지만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또 언니들 말 잘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좋은 학교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어쩌다 보니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직장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친구들 영향도 잘 받아서 친한 친구가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같이 클래식을 공부해보고, 또 친구가 힙합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같이 힙합을 좋아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치 물처럼요. 보통 사람을 물에다 비유하면 나를 물로 보는 거야?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데 저는 정말로 제 속성이 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은 정해진 형태 없이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각진 그릇에 담으면 각지게, 어디에 담는지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변하잖아요. 또 잉크를 떨어뜨리면 금방 색을 머금고 물들기도 하고요. 어디에 갖다 놔도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고 무엇이든지 빠르게 배우는 게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항상 그릇이 나를 규정하고 물감이 나를 규정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답니다.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훌륭한 밑바탕이기도 했지만 이 물이 사실은 무슨 색을 좋아하고 또 무슨 모양을 원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제가 어느 순간 바깥에 있는 그릇과 물감을 걷어내고 오로지 그 안에 담긴 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라는 물, 이 H2O를 비로소 명료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결국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미련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를 전하는 기자로 또 앵커로 보도국에서 꼬박 7년을 근무했습니다. 기자의 롤이 뭐죠? 무언가를 알아보고 조사하고 질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재나 기사 작성의 과정은 저의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격에 잘 맞았지만 그 외에 조직 문화는 조금 버거웠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지는 잦은 회식 자리라든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져야 했던 외부 취재원들과의 술자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버텼습니다. 저는 하라면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애였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버텼나,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사표가 수리돼서 마침내 마지막 출근을 해서 제 짐을 챙겨서 나오던 날이었어요. 물론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날이 강렬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너의 용기를 칭찬한다, 잘 될 거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어쩌면 그 진심 어린 축복 덕분에 제가 실제로 회사를 나와서도 방송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동료들과 웃는 얼굴로 작별할 수 있었던 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근이 피곤해서 술 마시는 게 싫어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 게 짜증이 나서 일찌감치 관뒀더라면 전 아마 선후배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죄인처럼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서는 쯧쯧쯧 이것도 못 참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 봐라, 저 나고자다 하면서 저를 한심해했겠죠. 회사원들이 의뢰 그러하듯이 저도 힘들 때마다 10번도 더 이 사직서를 가슴팍에서 만지작 넣었다 뺐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부장님께 말씀드리는 시뮬레이션을 100번도 더 하고 때려칠까 싶은 마음을 붙잡고 이런 고비고비들을 겨우겨우 넘기고 나니까 언젠가부터 한 해 한 해 연차가 쌓이고 또 밑에 후배들도 들어오고 그때부터 업무에 요령이 생기면서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 점점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고 그리고 뻔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나를 부딪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하! 하는 명료한 깨달음과 함께 이 나라는 물을 가두고 있던 뉴스룸이라는 단단한 수조를 깨고 넓은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 물의 운명은 그것을 품고 있는 그릇이 정해주곤 했었는데 어떻게 물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야 겨우 편안해졌는데 그제서야 남부러울 것 없는 탄탄한 직장을 그만두는 그 무모해 보이는 모험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선명한 비전, 과연 어떠한 경로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앞서 말씀드린 저를 새롭게 탈바꿈시켰다는 바로 그 계기를 이제 공개할 차례입니다. 그 기회는요, 용감하게 시도한 한 여행에서 비롯됐습니다. 2010년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영화의 제목이죠. 이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책에서 화자는 당시에 저와 같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나이대도 저랑 비슷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기 위해 무작정 여행길에 올라서 이탈리아에 가서 신나게 먹고 인도에 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뜻밖의 사랑을 만나는 내용인데요. 일에도 연애에도 몹시 지쳐있던 저에게 이거다! 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서 나를 살피고 돌보는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이나 서적들도 인기고 또 워라벨이니 힐링이니 MBTI니 뭐 이런 단어들도 흔히 사용되지만 10년 전만 해도요. 명상? 그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러 하는 거지? 그런 좀 뜬구름 잡는 개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명상이 뭔지 전혀 몰랐고요.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시끄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며칠만 방해받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장인에게는 황금과도 같은 여름 휴가를 명상에 몽땅 투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저의 직업적인 장기를 살려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투철한 검색과 리서치 끝에 인도에 있는 한 유명한 명상 학교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는 인도를 가본 적도 없는데 인터넷에 있는 후기들만 읽어보고 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금쪽 같은 일주일의 휴가를 앞, 뒤로, 주말까지 꽉꽉 붙여서 이 명상 학교의 프로그램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는 전 세계 어디에도 겁도 없이 혼자서 잘만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이거 돈 낭비로 끝나면 어떡하지? 나머지 기회비용이 더 크면 어떡하나? 막판까지 잔금을 보내지 않은 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충분히 기니까 만약에 갔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짐 싸서 행선지를 바꿔서 딴 데로 가면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저는 그렇게 훌쩍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통 평소에 사진 잘 안 찍는 분들도 여행만 가면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인도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이 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핸드폰을 잠깐 꺼두는 것만으로도 휴식의 질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핸드폰 없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요가와 명상 수업이 시작돼서 밤에 일정이 다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면 바로 골아 떨어졌거든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국적, 또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한 20-30분 정도 계셨는데 수업이 끝나면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나누되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금지돼서 입안에 든 음식의 맛을 온전하게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핸드폰이 차지하던 시간이 오롯이 나 자신과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열흘간의 그 어마어마했던 여정을 전부 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순 없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록 야자수 나무가 펼쳐진 이국적인 바다에는 발을 담그지 못했지만 바다를 가지 않더라도 제 안에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나의 내면 속의 바다가 너무너무 파랗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쳐다보게 된 게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발견할 수 있어서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에 발맞춰서 살려고만 했지 정작 나 자신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었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이 눈에 보이는 육지와 같은 외부 세계가 있는 것만큼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커다란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유를 쉽게 들어보자면요. 그곳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명상 수련을 하면서 저는 마치 스쿠버 다이버처럼 이 마음속에 있는 광활한 내면 세계를 탐험하면서 구석구석 손전등을 비춰보게 됐는데요. 그동안 미처 의식하지 못했지만 긁히고 깨지고 상처가 난 돌멩이도 있었고 또 오래돼서 무르고 무디어진 자국도 있었고요.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알아서 기특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해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고요. 신기한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인도를 가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바로 캠퍼스에 갔다가 또 다시 공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냥 저의 경우에 우연히 이 모든 걸 터득한 장소가 인도였을 뿐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 서 있는 제 안에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엄청난 바다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잔하게
찰랑찰랑 거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바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마치 콜럼버스가 원래 있던 신대륙을 새삼 발견하고 돌아온 것처럼 새로운 세계 하나를 통째로 등에 업고 돌아온 저 어땠을까요? 당장 돌아오자마자 회사부터 때려쳤을까요? 휴가를 끝내고 맞이한 첫 출근 날 사무실 문을 너무 힘차게 벌컥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선배들이 깜짝 놀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안의 우주를 완전히 내 편으로 삼고 한쪽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안팎의 양쪽 눈을 다 뜨고 회사 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지내본 뒤에 내려도 늦지 않다. 절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지 말자. 이게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는 인사도 더 씩씩하게 하고 건배도 더 큰 소리로 하고 당장 내일 사표를 낸다 해도 후회 없이 활기차게 기자 생활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게 놔둘 수 있었는데 언제쯤 제가 커리어의 전환이라는 삶의 중차대한 결단에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퇴사를 실행하기 1년 전 흥미로운 일에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이 가톨릭 형제 자매들에게는 비교적 친숙한 매체인 가톨릭 비타곤이라는 잡지의 기고 의뢰였습니다. 마침 직업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글을 자주 써야 하는 게 매우 괴로웠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번 자유롭게 각계각층의 나름 행복해 보이는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의 행복의 비결을 인터뷰하고 칼럼을 써달라는 주문이었죠. 자신은 없었지만 소박한 신앙 잡지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저는 제안을 오케이 했고요.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햇수로 7년째 저는 이 부업을 취미처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늘 어울리던 또래 친구들, 동창들 혹은 가족 친지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하고 그 안에서만 안부를 주고받거나 근황을 나누고 또 가끔은 고민을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인터뷰 코너를 맡고 난 후로는 연세가 많게는 90대 중반인 분들도 찾아뵐 수 있어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시각을 얻어오기도 하고 또 직종도 학자부터 사업가, 운동선수, 연예인, 또 종교 불문, 성직자까지 두루두루 찾아갈 수 있어서 시야도 또 관점의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매번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 머릿속이 수많은 영감으로 가득 찼는데 인터뷰 한 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준비하려고 그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들이 나온 강연을 예습해 가기도 하고 또 인터뷰 끝나고 며칠 뒤에는 인터뷰한 내용을 복기하면서 텍스트로 정리하는 과정까지 거치니까 한 번 더 곱씹고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난 것처럼 제 삶에도 실질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점. 이렇게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이 뭐냐, 혹은 그게 다소 모호하다면 성취감, 만족감, 편안함, 활력 이런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결국 몇 가지 공통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표현하는 언어는 달라도 대략 다음의 3가지로 제가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첫째, 내가 가진 재능에 헌신하며 재능을 통해 생산하라. 둘째, 생산의 궁극적 목표에는 나만 그리지 말고 다른 이들을 함께 포함시켜라. 셋째,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였습니다. 어떠세요? 실망하셨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세 줄을요, 가만히 찬찬히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세요. 저의 경우는 이 1, 2, 3를 곰곰이 저에게 적용해 본 결과 정확히 1년 뒤에 퇴사라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벌써 5년 전 이맘때였으니까 이후로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자마자 결혼을 했고요. 그것도 저와 성향이 180도 정반대로 다른 남자랑 했고요. 또 속해 있던 언론사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예능도 출연하고 행사도 뛰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한 온갖 것들을 겪게 됐습니다.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유시간도 생기고 더 널리 알려지고 또 수입도 늘어나고 남편도 생겼으니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일단 업무도 생소하죠. 영역도 생소하죠. 주변 사람들도 다 생소하죠. 수입이 조금 늘면 뭐합니까? 유명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전체 맥락은 모른 채 단면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악성 댓글들, 평가들, 또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이런 게 유명세 고지서 아니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신혼 초반 결혼 생활이 어떤지는 많이들 결혼해보셔서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럼 한 5년 정도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겠냐고요? 아시겠듯이 그때는 또 그때의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겠죠. 인생은 업과 다운의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더욱더 가슴 깊이 감사함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바람이 더 거세게 휘몰아치고 소리도 시끄러워졌지만 내 안에는 그거보다 더 큰 바다가 언제나 고요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이 감사함은 선순환을 낳습니다. 최근 제가 지인들과 같이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명상을 또 같이 하고 공부하면서 우와! 하고 무릎을 쳤던 대목인데요. 이 감사함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탈출의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을 때 대충 아무렇게나 삐딱하게 앉아있다가도 자세를 반듯하게 고쳐 앉으려고 하면 척추부터 똑바로 세우듯이 무언가 불안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등등 내 안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그것을 어찌해보려고 골몰하지 말고 내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내면 상태도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저분하던 게 거치고 나면 내 안의 바다와 더 가까이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란 감정을 일으켜 세우는 척추라고 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셔도 좋고요. 감사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거창한 걸 하지 않더라도 문득문득 샤워하다가 자려고 누워서 차분하게 느껴보세요. 만약에 도저히 오늘은 감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날에는 우리에게 눈부신 햇살을 선물해주는 날씨나 꽃, 나무, 자연에도 감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강연 듣느라 출출하실 텐데 샐러드 한 그릇 하실래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잉? 살짝 갸우뚱하면서 막 군침이 돌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종종 제가 샐러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샐러드는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극적인 맛이 나거나 꽉 찬 포만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떠들썩하게 어느 샐러드 맛집이 유행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추고 있고요. 또 차리는데 비싼 돈이 들지도 않고 조리 과정이 번거롭지도 않고 속도 편하고 최고로 건강한 음식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저도 그런 샐러드를 담고 싶습니다. 배꼽 잡게 웃기거나 톡톡 튀거나 아니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요란하진 않지만 샐러드처럼 소박하고 투명하고 무해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준비한 샐러드 한 끼 같은 강연 괜찮으셨나요? 조금이라도 이로웠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